여러분, 한국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습 충격이에요. 미국에서 연봉 50억 원을 받는 내과 의사가 한국의 재래시장에서 목격한 장면 때문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꿈이 아닌가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인들은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S에 올린 글은 불과 일주일 만에 698만 뷰를 기록하며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맞나요? 미국 네티즌들의 댓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년 전 결혼을 앞둔 딸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한국은 위생이 불량한 후진국이라 먹을 것을 살 땐 극도로 조심해야 해. 하지만 지금은 그녀 자신이 한국에서 배운 재래시장 문화를 미국에 전파하며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민 오고 싶다는 말까지 할 정도죠? 과연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 재래시장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저는 주디 마이어스입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VIP 환자들만 담당하는 내과 전문의죠. 하버드 의대를 나와서 지금까지 20년간 이 일을 해왔어요. 연봉만 해도 50억 정도 되니까 나름 성공한 의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난 3월 달 에밀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한국에서 출산할 거야. 엄마도 와줘야 해.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한국이라고요? 제가 아는 한국은 그저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의료 시스템이 어떤지도 모르는 나라였거든요. 사실 저에게는 아시아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의학학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에요. 현지 병원을 견학했는데 위생 상태가 형편없었죠. 수술실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고 의료진들이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환자를 돌보고 있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었어요. 학회 기간 중 갑자기 배가 아파서 현지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간단한 검사도 하지 않고 맹장염이라고 진단하더군요. 다행히 동행한 미국 의사가 재검사를 요구해서 알고 보니 단순 식중독이었어요. 만약 수술을 받았다면 큰일 날 뻔했죠. 그때부터 아시아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기준이 불명확하고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편견이 자리 잡았어요. 한국도 같은 범주로 생각했죠.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아시아는 아시아 아닌가 싶었거든요. 에밀리아, 한국 의료진들은 정말 믿을만해. 미국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딸에게 물어봤지만 에밀리는 그저 웃으면서 엄마,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야 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문서로, 데이터로, 명확한 프로토콜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환자 차트에는 모든 정보가 정확히 기록되어야 하고 치료 과정은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고 믿어왔거든요. 과연 한국에서도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기대할 수 있을까?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특히 10년 전 중국에서의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어요. 결국 딸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겨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12시간 넘는 비행 내내 불안했어요. 과연 이 결정이 옳을까? 계속 자문했죠. 에밀리의 남편인 김도윤 씨는 좋은 사람 같았지만 그래도 의료진이 아닌 이상 전문적인 판단은 어려울 테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에밀리와 도윤 씨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배는 제법 불러 있었고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드디어 왔네. 딸을 안으며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시작됐죠. 병원은 어때? 의료진들은 믿을만하고. 차 안에서 계속 물어봤어요. 도윤 씨가 어머님, 한국 의료 수준은 정말 세계적이에요. 걱정 마세요라고 했지만 여전히 반신반의였습니다. 중국에서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서울 시내를 지나면서 보니 생각보다 현대적이더군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발전된 모양이네. 조금은 안심이 됐죠. 하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에밀리가 엄마 아기용품이랑 산후조리 음식 재료 사러 시장에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대형마트를 생각했는데 도윤 씨가 전통시장이 더 좋은 재료를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전통시장이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재래시장 말하는 거야? 거기서 음식을 사도 괜찮을까?
마음속으로 걱정이 밀려왔죠. 미국에서는 모든 식품에 FDA 승인 마크가 있고 유통업체마다 엄격한 위생 기준을 지켜야 하거든요. 망원시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만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작은 상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정육점에서는 고기가 그냥 걸려 있고 생선 가게에서는 물고기들이 얼음 위에 놓여 있었죠. 이게 정말 위생적일까? 더 충격적인 건 반찬 가게였어요. 김치, 나물, 젓갈들이 그냥 큰 통에 담겨서 진열되어 있더군요. 뚜껑도 없이 말이에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이건 바로 폐쇄 조치감인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뉴욕의 식품안전청에서 이런 걸 보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거예요. 어머님, 여기서 파는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도윤 씨가 한 할머니 가게 앞에서 멈췄어요. 할머니는 맛보고 가세요 하면서 젓가락으로 김치를 떠서 주시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식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도 되는 거야? 에밀리는 자연스럽게 김치를 맛보고 우와, 정말 맛있다 하면서 두 포기를 샀어요. 계산할 때도 신기했습니다. 할머니가 단골이니까 좀 깎아줄게 하시면서 1,000원을 빼주시더군요. 영수증도 안 주시고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모든 거래에 영수증이 필수인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도 문제 없나? 저는 도윤 씨에게 속삭였어요. 영수증도 없고 정확한 가격 표시도 없고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야? 도윤 씨는 웃으면서 여기선 원래 이래요. 정이 있는 거래조라고 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임산부한테 좋은 사과라면서 특별히 골라주시더군요. 그리고 태교에 좋으니까 많이 드세요 하면서 한 개를 더 넣어주셨어요. 덤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게 계약대로, 규정대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뭔가 다른 논리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시스템일까? 손해는 누가 보는 거지? 생선 가게에서 도윤 씨가 어머님 산후조리용으로 좋은 생선 추천해주세요 했을 때 아저씨가 직접 생선을 골라서 비늘까지 깨끗하게 손질해 주셨어요. 신부님 어머님이시구나. 그럼 더 잘해드려야지 하면서 말이에요.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도 않으시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미국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인데 왜 모든 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걸까? 사람들은 만족해하고 상인들도 웃고 있고 뭔가 제가 모르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장에서 돌아온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가방을 뒤져봐도 스마트폰이 없더군요. 내 폰이 어디 갔지?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 안에는 환자 연락처부터 중요한 의료 데이터까지 다 들어있었거든요. 병원 VIP 환자들 정보도 있고 의료진 비상 연락망도 모두 저장되어 있었어요. 아마 시장에서 떨어뜨린 것 같아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미국이었다면 벌써 누군가 가져갔을 텐데. 체념하며 중얼거렸죠. 뉴욕에서는 길에 떨어진 물건은 금세 사라지거든요. 특히 맨해튼 같은 곳에서는 아이폰이 떨어지면 5분 안에 없어져요. 에밀리가 엄마 시장으로 다시 가보자고 했지만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핸드폰이 그대로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마 벌써 누군가 주워갔을 거야. 새 폰을 사는 게 낫겠어. 그래도 혹시나 해서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해서 우리가 들렸던 가게들을 하나씩 돌아봤어요. 김치 할머니, 과일 아주머니, 생선 아저씨. 모두들 핸드폰이요? 못 봤는데 하시더군요. 점점 포기하게 됐죠.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더군요. 혹시 이거 찾으세요? 손에 든 건 바로 제 스마트폰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머, 이게 제 거예요. 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뉴욕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까 과일 가게 앞에서 주우셨어요? 아주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맞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가방을 뒤지다가 떨어뜨렸나 봐요. 네,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감격해서 아주머니 손을 잡았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CCTV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찾아주신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주머니가 웃으시면서 과일 가게 언니가 아까 외국인 어머니가 핸드폰 찾으러 다닌다고 해서요. 그래서 제가 주웠던 걸 가져온 거죠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뉴욕에서라면 CCTV로 추적해도 찾기 어려운 일을 여기서는 그냥 사람들끼리 연락해서 해결한 거예요. 감시 시스템이나 추적 장비 없이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네트워크가 있었던 거죠.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저는 지갑을 꺼내려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보상금을 주는 게 당연하거든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괜찮아요. 우리끼리 이런 건 당연한 거죠라고 하시면서 손사래를 치셨어요. 그냥 가버리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시스템 공식에 균열이 생기는 느낌이었죠. 감시 카메라도 없고 정식 절차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제가 아는 모든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사람들은 그래요. 서로 알고 사는 사이니까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어요. 분명히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정말 신기한 나라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완벽했어요. 제 스마트폰은 고스란히 돌아왔고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었죠. 오히려 모든 사람이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시스템일까?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제가 모르는 강력한 무언가가 이곳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어떤 시스템보다도 효과적인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한국의 시장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도윤 씨에게 시장에 한 번 더 가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도윤 씨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좋아요. 새벽 시장도 구경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새벽 시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어제 그 분주했던 모습과는 달리 상인들이 조용히 하루를 준비하고 있더군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사과 하나하나를 물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고 계셨어요. 생선 가게 아저씨는 얼음을 새로 갈아주며 생선을 다시 정리하고 계셨고요. 저기 보세요, 어머님. 도윤 씨가 정육점을 가리켰습니다. 아저씨가 고기를 손질하면서 지방 부분을 꼼꼼히 제거하고 계셨어요. 손님이 오기 전인데도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계시더군요. 단골 손님들 오기 전에 미리 다 손질해 두시는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시는 거죠? 미국에서는 고객이 요청해야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도윤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선 단골이 재산이거든요. 한번 신뢰를 잃으면 끝이에요. 김치 할머니는 벌써 새 김치를 담그고 계셨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셔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할머니,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도윤 씨가 인사를 드리니까 할머니가 아침에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단다. 단골들이 맛있다고 해야 내가 기분이 좋지라고 하시더군요. 반찬 가게 아주머니는 하나하나 맛을 보며 간을 조절하고 계셨어요. 이 나물이 어제보다 좀 싱거운 것 같네. 혼잣말을 하시면서 소금을 조금 더 넣으시더군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품질 관리를 위한 별도의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도 없는 것 같았는데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지키고 계셨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도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품질 기준서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정성을 다하시는 거죠? 도윤 씨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여기선 돈보다 정이 먼저예요. 정이 없으면 장사가 안 돼요. 과일 가게 앞에서 한 할아버지가 복숭아를 만져보고 계셨습니다. 아주머니가 할아버지, 단단한 걸로 드릴까요? 말랑한 걸로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우리 며느리가 단단한 걸 좋아해라고 하시니까 아주머니가 직접 골라서 봉지에 담아주셨어요. 개별 맞춤 서비스를 추가 비용 없이 해주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정교한 공동체야.
모든 상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손님들도 상인들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죠. 어머님, 여기 상인들은 대부분 20년 넘게 장사하신 분들이에요. 도윤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번 자리를 잡으면 평생 그 자리에서 장사하시죠. 그러니까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안정성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다시 안정성을 보장하는 선순환 구조였어요. 생선 가게에서 한 아주머니가 이 생선 언제 들어온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아저씨가 어제 새벽에 받은 거예요. 직접 가서 골라온 거라 신선해요 라고 답하시더군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생선을 사셨어요. 별도의 인증서나 검증 절차 없이도 말이에요. 이상하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검증 절차도 없고 인증서도 없는데 왜 다들 믿고 사는 거죠? 그때 도윤 씨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여기선 거짓말하면 소문이 금방 퍼져요. 한번 신뢰를 잃으면 장사를 접어야 해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시장을 걸어 나오는데 저는 뭔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법이나 규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로 움직이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것이었죠. 마치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처럼 말이에요. 시장을 몇 번 더 방문하면서 저는 점점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특히 거래 방식이 미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느 날 과일 가게에서 한 할머니가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한 봉지에 3,000원이에요. 아주머니가 답하시자 할머니가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정찰제가 기본인데 여기서는 흥정이 자연스러운 거더군요. 마치 중세시대 시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할머니, 단골이시니까 2,500원만 주세요. 아주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할머니는 기뻐하시면서 돈을 내셨어요. 영수증을 달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말이에요.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했지만 물어보기가 뭔가 실례인 것 같았어요. 더 신기한 건 시식 문화였어요. 거의 모든 가게에서 맛보고 사세요라고 하시더군요. 김치, 젓갈, 반찬, 과일까지. 심지어 고기도 구워서 맛보여 주시는 곳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도 손해 안 나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맛보고 사야 실수 안 하죠. 서로 좋은 거예요 라고 하시더군요. 어느 날은 정말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한 아저씨가 생선을 사면서 돈은 내일 드릴게요 라고 하시더군요. 생선가게 사장님이 괜찮아요. 김 사장님이니까 언제든 편하실 때 주세요 라고 하시더군요. 신용카드도 현금도 없이 그냥 외상으로 거래가 성사된 거예요. 외상도 되나요? 저는 도윤 씨에게 물어봤어요. 네, 단골들끼리는 그래요. 장부에 적어뒀다가 나중에 정산하시죠. 도윤 씨의 설명을 듣고 보니 여러 가게에 조그만 수첩들이 있더군요. 거기에 누가 얼마를 외상으로 했는지 적어 놓으신 거였어요. 디지털 결제 시스템보다 더 간단하고 효율적인 것 같았어요. 계약서는 없나요? 보증인이나 담보 같은 건요? 제가 물어보니까 도윤 씨가 웃으면서 사람을 믿는 거죠. 여기선 신뢰가 담보예요 라고 하더군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10짜리 거래에도 영수증과 서명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반찬 가게에서는 더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이 나물 어떻게 해먹어요? 라고 물어보시니까 가게 사장님이 직접 조리법을 알려주시더군요. 물에 한번 헹구고 참기름 두르고 마늘 넣고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군요. 마치 개인 요리 강사 같았어요. 이런 서비스까지 무료인가요? 저는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요리 클래스도 돈을 내고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가르쳐 주시는 거더군요. 고객이 맛있게 해먹어야 다음에 또 오시죠. 그럼 저도 좋고요라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 만족을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어느 날은 김치 할머니가 이 김치는 3일 후부터 먹으면 돼요. 그 전에는 너무 셀 거예요 라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언제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럼 바꿔드리죠. 뭐 어려울 게 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환불 정책도 특이했어요.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바꿔주시더군요. 한 아주머니가 이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니까 바로 다른 생선으로 바꿔주시더군요. 영수증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복잡한 절차도 없었어요. 그냥 미안해요. 이걸로 바꿔드릴게요. 한마디면 끝이었죠. 정말 신기해요. 저는 도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문서도 없고 환불 정책도 불분명한데 왜 문제없이 돌아가는 거죠? 도윤 씨가 중요한 말을 해주었어요. 사람을 믿는 구조라 그래요. 여기선 신뢰가 시스템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건 법이나 규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으로 움직이는 경제였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종이에 적힌 계약서보다 더 강력한 것 같았습니다. 위반하면 법적 처벌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라는 더 큰 손실이 따르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저는 이 경험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의학 논문이나 케이스 스터디를 쓰는 습관이 있어서 이번에도 뭔가 기록으로 남기고 싶더군요. 하지만 이번엔 논문이 아니라 개인 블로그에 글을 써보기로 했어요. 이건 학술적 연구가 아니라 인간적 경험이었거든요. 한국에서 발견한 진짜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이건 의학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20년간 놓쳤던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저는 20년간 미국에서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데이터와 프로토콜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재래시장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글이 점점 길어지더군요. 마치 고백록을 쓰는 기분이었어요. 스마트폰을 돌려받은 이야기, 새벽 시장에서 본 상인들의 정성, 외상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 그리고 손녀 출산을 축하해주신 분들의 따뜻함까지 하나하나 적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게 진짜 선진국 아니면 뭐죠? 라는 문장을 쓸 때는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한국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과 신뢰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여기서는 계약서보다 악수가 더 강력하고 규정보다 마음이 더 정확합니다. 계약보다 오래 가는 건 정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쓸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글을 다 쓰고 나서 에밀리에게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 정말 감동적이에요. 꼭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에밀리가 소셜미디어에도 올려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SNS를 잘 안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올려보기로 했어요. 이 감동을 혼자만 가지고 있기에는 아까웠거든요. 처음에는 제 의대 동기들이나 몇몇 지인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같은 반응들이었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서 공유가 엄청나게 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반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미국 의사가 한국에서 받은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여기저기 퍼지더군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읽어주는 분들이 생겼어요. 조회수가 하루에 몇만씩 늘어나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원했구나 싶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698만 조회수를 넘어섰어요. 댓글도 수만 개가 달렸죠. 저도 한국 가보고 싶어졌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이렇게 특별한 거였군요. 감동해서 울었어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의대 동료들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주디, 내 글 읽었어. 정말 놀랍더라. 한국이 그런 나라였다니. 제가 존경하는 하버드 교수님도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당신의 경험담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료진도 이런 마음가짐을 배워야겠어요. 심지어 뉴욕타임즈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 하더군요. TEDx에서도 연락이 와서 이 이야기를 강연으로 해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CNN에서도 아시아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미국 의사가 본 한국 재래시장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고 심지어 TV 인터뷰 요청도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큰 반향이 일 줄 몰랐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눈 것뿐인데 말이에요.
가장 감동적인 건 한국 분들의 반응이었어요. 우리도 몰랐던 우리의 좋은 점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외국인 눈에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같은 댓글들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는 시장에서 30년간 장사를 해왔는데 이 글을 읽고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 댓글을 보고 저는 또 울었어요. 제가 받은 감동이 다시 그분들에게 전해진 것 같아서 정말 기뻤거든요. 도윤 씨가 어머님 덕분에 한국의 좋은 면이 세계에 알려졌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기뻤어요. 글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저는 소셜미디어의 힘을 새삼 느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저는 손녀 루카스와 함께 시장에 한 번 더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2달 된 루카스를 유모차에 태우고 천천히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상인분들이 아이고, 아기가 얼마나 예쁜가라며 다들 반겨주시더군요. 마치 동네 어른들이 아이를 보는 눈길 같았어요. 과일 가게 정순 할머니 앞에서 멈췄을 때 할머니가 벌써 가시는구나. 참 아쉽네라고 아쉬워하시더군요. 네, 내일 비행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세요라며 달콤한 귤 한 봉지를 건네주셨어요. 마지막까지 정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사양하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뭘 그래요. 먼 길 가는데 이것도 못 챙겨주면 어떡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루카스가 할머니를 보고 방긋 웃었어요. 마치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죠. 아이고, 이 애가 할머니 알아보네. 정순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루카스 손을 잡아주셨어요. 애기야, 건강하게 자라렴. 할머니가 늘 기도할게. 그 모습을 보니까 또 눈물이 났어요. 혈연 관계도 아닌데 이렇게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루카스가 귤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을 때 할머니가 귤 하나를 더 꺼내서 루카스 손에 쥐어주셨어요. 물론 루카스는 아직 먹을 수 없지만 할머니 마음이 느껴졌어요. 할머니, 이건 왜 그냥 주는 거야? 루카스가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루카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건 그냥이 아니야. 이 나라 사람들은 정으로 살아가거든. 이게 한국이야. 너도 커서 이런 마음을 배워야 해. 비록 루카스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언젠가 루카스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김치 할머니, 생선가게 아저씨, 반찬가게 아주머니. 모든 분들이 작별 인사를 해주셨어요. 또 오세요. 건강하세요. 애기 잘 키우시고요. 언제든 한국이 그리우면 오세요라는 말들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진정한 배웅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한 달 동안 저는 무엇을 배웠을까? 단순히 한국 문화를 체험한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대해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의사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정말 중요한 걸 배웠죠.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환자들과 대화할 때도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려고 노력했어요. VIP 환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를 한 명의 소중한 인간으로 대하려고 했죠. 특히 병원 내 환자 서비스 매뉴얼에 한국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환자는 치료 대상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이웃입니다. 진료는 의학적 처치가 아니라 인간적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신뢰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제 의료진 동료들이 주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환자들 반응도 좋아졌어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한국에서 진짜 의료의 본질을 배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기술이나 시설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진짜 치료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6개월 후 루카스와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시장분들이 어머, 또 오셨네. 아기가 얼마나 컸나. 라며 반겨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정순 할머니가 루카스를 보시더니 아이고, 얼마나 컸나. 완전히 한국 사람 됐네라고 하시면서 또 귤을 주셨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시스템이구나. 계약서에 적힌 조항보다 법으로 정해진 규정보다 강한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한국의 시장에서 사람이 만든 최고의 시스템을 보았다. 그것은 법이나 규정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루카스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태어난 이 나라는 정말 특별한 곳이야. 여기 사람들의 마음을 잘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 할머니가 왜 그렇게 감동했는지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루카스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될 거라고 믿어요. 자부심 중심. 698만 명이 감동한 이 이야기.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미국 의사도 놀란 우리의 정문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한국이 자랑스러웠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외국인 친구들에게 들은 한국 칭찬 에피소드도 궁금해요. 이런 좋은 이야기가 세계에 더 퍼지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